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루신의 아큐정전입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중국의 문학 정신과 인문 정신의 출발이자 루신의 문학과 행동은 중국 문학의 경전입니다. 아큐정전 네 번째. 자신이 무시하던 왕후와 가짜 양놈에게 두들겨 맞은 아큐는 정수함의 젊은 비구니를 농락하며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화가 난 비구니는 아큐에게 자식도 못 낳고 대가 끊어질 놈이라고 악담을 하면서 사라지는데요. 아큐는 비구니의 말에 아무래도 자신에게도 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적당할까? 물색하던 아큐는 자원아리댁의 유일한 하녀인 우시 어멈에게 달려들어 그녀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아큐가 우시 어멈을 희롱했다는 소문이 웨이장 내에 퍼지고 아큐는 웨이장의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집도 작고 비쩍 마른 샤오퉁에게 일자리마저 뺏기게 되는데요. 루신의 아큐정전, 성우 박일 송도용의 입체 낭독으로 보내드립니다. 며칠 뒤 그는 첸시댁 담벼락 앞에서 샤오퉁과 마주쳤다. 원수를 알아보는 눈은 따로 있다고. 아큐가 샤오퉁에게 다가가자 샤오퉁도 걸음을 멈추었다. 아유, 정신 같은 놈! 아큐는 환한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입가에서 침이 튀었다. 나는 벌레야. 그럼 됐지. 샤오퉁이 말을 받았다. 이런 겸손이 오히려 아큐를 더욱 격분하게 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강철 채찍이 들려있지 않았다. 이에 아큐는 곧장 손을 뻗어 샤오퉁의 변발을 움켜잡는 수밖에 없었다. 샤오퉁은 한 손으로 자기 변발 끝을 감싸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아큐의 변발을 잡아챘다. 아큐도 비어있는 다른 쪽 손으로 자기의 변발 뿌리를 감쌌다. 예전에 아큐에게는 샤오퉁 정도는 상대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요 며칠 굶어서 그런지 아큐 역시 샤오퉁 못지않게 야위고 힘이 빠져 샤오퉁을 깔볼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싸움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한 균형을 이루었다. 손 네 개가 머리 둘을 움켜쥐고 있었다. 둘 다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니 첸시댁 하얀 담벼락 위로 파란 무지개 모양 그림자가 비쳤다. 이런 형국은 반 시간이나 지속되었다. 에이, 그만들 하지. 됐어. 아이, 됐어. 에이. 구경꾼들이 말했다. 두 사람을 말리려는 것 같았다. 아유, 그만들 해요. 참, 됐다니까. 그만둬. 에이, 구경꾼들이 다시 말했다. 말리는 것인지 칭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부추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큐와 샤오퉁 둘 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큐가 세 발짝 나서면 샤오퉁은 세 발짝 물러나 또 멈춰섰다. 거의 반 시간. 웨이장에는 자명종 시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말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20분이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머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솟았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어느새 아큐의 손이 느슨해지자 동시에 샤오퉁의 손도 느슨해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허리를 펴고 몸을 일으키더니 동시에 뒤로 물러나 군중 속으로 사라져갔다. 아유, 저거 뭐다요? 아유, 개자식. 아유. 아큐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 자식 두고 보자고. 샤오퉁도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며 말을 받았다. 이 용과 호랑이의 싸움 한판은 무승부로 끝난 것 같았다. 구경꾼들이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싸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큐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었다. 매우 따뜻한 어느 날이었다. 살랑거리는 미풍에 여름의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아큐는 여전히 으스스 추위를 느꼈다. 하지만 그건 그나마 견딜만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솜니불과 털모자, 호옷은 없어진 지 오래고 그 다음에는 솜마저 팔아먹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바지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이것만은 벗을 수가 없었다. 바지 말고 누더기 겹옷이 한 점 있기는 하지만 남에게 신발 깔개나 하라고 주면 모를까 팔아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못 됐다. 아큐는 일찍부터 길바닥에서 돈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 동전 한 입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또 자신의 부서진 집 어딘가에 돈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황급히 여기저기 뒤져보았지만 집안은 텅텅 비어 썰렁하기만 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거리에 나가 구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을 구걸할 작정이었다. 낯익은 술집이 보이고 낯익은 만토우집도 보였지만 전부 그냥 지나쳤다.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고 구걸을 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잘 몰랐다. 웨이장은 원래 큰 마을이 아니라서 마을 끝까지 가는데 별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을을 벗어나면 천지가 논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최근에 모를 낸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있었다. 그 사이에 여기저기 움직이는 동그랗고 검은 점들은 전부 논을 매는 농부들이었다. 아큐는 이러한 전원 풍경도 감상하지 않고 그저 걷기만 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구걸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정수암 담장 밖까지 오게 되었다. 암자 주위도 전부 논이었다. 실록 사이로 하얀 담벼락이 우뚝 솟았고 뒤쪽에 낮은 토담 안쪽은 채마밭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큐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낮은 담장을 기어 올라가 하수어 덩굴을 움켜잡았다. 담장 흙이 푸석푸석 떨어져 내리면서 아큐의 발도 후들후들 떨렸다. 결국은 뽕나무 가지를 잡고 기어 올라 안으로 뛰어내렸다. 암자는 초목이 매우 울창했지만 황주나 만토우 같은 먹을 것은 하나도 없어 보였다. 서쪽 담벼락 근처는 대나무 숲이라 바닥에 죽순이 많이 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익지 않았다. 이 밖에도 유채는 씨를 맺었고 겨자는 이미 꽃이 피어 있었으며 배추는 너무 질겼다.
아큐는 마치 문동이 과거 시험에 낙제한 것처럼 몹시 억울했다. 채마밭으로 통하는 문 가까이 다가간 그는 갑자기 몹시 놀라면서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 틀림없는 무밭이었다. 그는 얼른 쪼그리고 앉아 무를 뽑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문 안에서 동그란 머리 하나가 나오더니 다시 쏙 들어가 버렸다. 틀림없이 젊은 비군이었다. 원래 아큐의 눈에 젊은 비군이 따위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존재였다. 하지만 세상 사는 반드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야 하는 법이었다. 이에 그는 얼른 무 4개를 뽑아 푸른 잎을 잘라버린 다음 저고리 속에 숨겼다. 하지만 어느새 늙은 비구니가 밖으로 나와 있었다. 아미타불. 아이고, 아큐 네 놈이 어쩌자고 채마밭에 몰래 들어와 물을 훔치는 게야. 아이고, 죄가 지나치구나. 아이고, 아미타불. 내가 언제 당신네 채마밭에 뛰어들어가 물을 훔쳤다는 거예요? 아큐는 눈치를 살피면서 슬금슬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지금 그게 무가 아니고 뭐야? 에이. 늙은 비구니는 그의 저고리 품을 가리켰다. 이게 당신 거라고? 당신이 부르면 무가 대답이라도 하나? 당신은... 아큐는 말도 끝맺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아주 커다란 검정개 한 마리가 쫓아왔기 때문이었다. 이 개는 원래 암자 정문에 있었는데 어떻게 뒷곁 채마밭까지 쫓아온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검정개가 으르렁거리며 쫓아와 아큐의 다리를 물려는 순간 다행히 그의 품에서 무 한 개가 굴러떨어졌다. 개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그 틈에 아큐는 뽕나무 위로 기어올라 토담을 타고 넘어 무와 함께 담장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뒤에 처진 검정개는 뽕나무를 향해 마구 찢어댔고 늙은 비구니는 염불을 외했다. 아큐는 비구니가 또 검정개를 풀어놓을까 두려워 얼른 무를 주워들고는 곧바로 뛰기 시작했다. 뛰어가면서 길가에서 돌을 몇 개 주웠지만 검정개는 더는 쫓아오지 않았다. 이에 아큐는 돌멩이를 던져버리고 길을 걸으며 무를 씹어먹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여기서는 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성내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무 3개를 다 먹었을 때쯤 그는 이미 성내로 들어갈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외장에 다시 아큐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그의 중추절이 막 지나서였다.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아큐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새삼스럽게 그가 그동안 어디에 갔던 것일까 하고 유추해보곤 했다. 아큐가 전에 몇 번 성에 갔을 때는 대부분 미리 신이 나서 사람들에게 떠들어대곤 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그가 토곡사를 관리하는 늙은이에게만은 털어놓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외장의 오랜 관리에 따르자면 자오나리나 채나리 또는 수제나리가 성내에 가는 경우만 사건으로 쳤다. 가짜 양놈도 아직 그 축에 끼지 못할 정도이니 하물며 아큐야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따라서 토곡사를 관리하는 늙은이가 그를 위해 광고를 해 주었을 리도 없으니 외장 마을에서는 그가 성내로 들어간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아큐가 마을로 돌아온 것은 전과 달리
확실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 날이 저물 무렵 그는 멍청하고 졸리는 듯한 눈을 하고 술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술집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더니 허리춤에 손을 집어넣어 은전과 동전을 한 움큼 꺼내 계산대 위에 놓으며 말했다. 아이고 현찰이요. 술 좀 줘요. 몸에 입은 옷도 새 겹옷이었다. 보아하니 허리춤에 큰 전대를 찬 것 같았다. 전대가 너무 무거워 허리띠에서 그 부분만 심하게 축 늘어져 있었다. 외의장의 오랜 관례로는 조금이라도 사람의 눈길을 끄는 인물을 만나면 그 사람을 얕보기보다 오히려 존경하는 편이었다. 오랜만에 나타난 아큐가 아큐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전에 누더기 옷을 걸친 아큐와는 좀 다른 아큐인데다 옛 성현들께서 선비란 사흘만 떨어져 있어도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기 때문인지 심부름꾼도 주인도 손님도 길 가던 행인도 자연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면서도 또한 존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주인이 먼저 꾸벅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걸었다. 아니, 아큐, 자네가 돌아왔군. 돌아왔지. 돈을 벌었구먼. 큰 돈을 벌었어. 그 자네 어디에서? 성내에 들어갔었지. 이런 소문은 다음 날 외의장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마다 적지 않은 현금과 새 겹옷을 갖게 된 아큐의 증응사를 알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술집과 찻집 그리고 절간의 처마 밑에서 점차 자세한 내용을 알아냈다. 그 결과 아큐는 새로운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아큐의 말에 따르자면 그는 거인 나리의 집에서 일했다고 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다. 이 나리는 원래 바이시이지만 성내의 거인이라고는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을 붙일 필요도 없이 그냥 거인이라고만 해도 바로 그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았다. 외의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리 밖에서도 그랬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이름을 거인나리로 아는 사람들도 많았다. 물론 거인나리 집에서 일했다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큐는 앞으로 2번 다시 그 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유는 이 거인나리가 실제로는 너무나 형편없는 개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한마디의 얘기를 듣던 사람들 모두 한숨을 내쉬거나 속 시원한 표정을 지었다. 아큐는 원래 거인나리 댁에서 일할 만한 위인이 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일을 돕지 않겠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아큐의 말에 따르면 그가 돌아온 것은 성내 사람들에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들이 장의자를 긴 의자라고 부른다거나 생선을 튀길 때 팔을 잘게 써 넣는 것, 그리고 최근의 관찰을 통해 발견한 결점으로 여자가 길을 걸을 때 엉덩이를 흔드는 모습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것 등이 불만족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더러는 탐복할 만한 것들도 있다고 했다. 예컨대 외의장의 촌뜨기들은 노름 중에서도 32장의 죽패놀이밖에 할 줄 모르고 가짜 양놈들만이 마작을 할 줄 아는데 성내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조무래기들도 아주 능숙하게 마작을 했다. 가짜 양놈들을 성내에 14살 먹은 조무래기들 사이에 섞어 놓으면 금세 염라대왕 앞에 꼬마 귀신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혔다. 그 자네들 말이야. 목 자르는 거 이거 본 적 있어? 아큐가 말했다. 그 참 볼만하지.
에? 혁명 당원들을 죽이는데 그 정말 볼만하다군. 그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 때 침이 바로 맞은편에 있던 자우스천의 얼굴로 튀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섬뜩하게 했다. 이어서 아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쳐들어 목을 뺀 채 이야기에 넋이 빠진 왕후의 뒤통수를 향해 똑바로 내리치면서 말했다. 갱강! 왕후는 깜짝 놀라면서 전광석화처럼 재빨리 고개를 움츠렸다.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 모두 섬뜩하면서도 퍽이나 재미있다고 여겼다. 그 뒤로 왕후는 한참 동안 머리가 띵했다. 게다가 다시는 아큐 곁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 웨이장 사람들 눈에 비친 아큐의 지위는 자오나리보다 높다고는 할 수 없어도 거의 동등하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큐의 명성이 웨이장의 규방에까지 두루 전파되기에 이르렀다. 웨이장에서는 첸씨와 자오시만이 큰 저택을 가졌고 나머지는 대부분 초라한 집들이었지만 그래도 규방은 필경 규방이었다. 따라서 이것도 한 가지 신기한 사건이라고 할 만했다. 여인들은 서로를 만났다 하면 여지없이 무언가 소곤대곤 했다. 저우시댁 7째 아주머니가 아큐에게서 파란 비단 치마를 샀다. 물론 입던 옷이긴 하지만 가격이 90자오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자오바이엔의 모친, 일설에 의하면 자오스천의 모친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 그도 아이에게 입힐 붉은 면사 홑옷을 샀는데 거의 새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 겨우 300다양 92원밖에 안 됐다고 했다. 그리하여 여인들은 하나같이 눈이 빠지도록 아큐를 만나고 싶어 했다. 비단치마가 없는 사람은 그에게 비단치마를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었고 면사 홑옷이 없는 여인은 그에게 면사 홑옷을 살 수 있는지 묻고자 했다. 아큐를 만나도 달아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때로는 아큐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그를 뒤따라가서 불러세우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아큐! 비단치마 아직 있어? 아유, 없다고? 그럼 면사 호옷도 사고 싶은데 있겠지? 나중에는 마침내 이런 소문이 규방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다. 저우시댁 7째 아주머니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신이 산 비단 치마를 자오마님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더니 자오마님은 또 자오나리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 물건이더라고 한바탕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 자오나리는 저녁 밥상머리에서 수제 어른과 얘기를 나누고는 아큐는 아무래도 이상한 놈이니 문단속을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그의 물건들 가운데 아직 살만한 것이 남았을지 모르고 어쩌면 아주 좋은 물건들도 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게다가 자오마님도 값이 싸고 예쁜 모피 조끼를 사고 싶었다. 이렇게 가족 회의를 한 결과 즉시 저우시댁 7째 아주머니에게 부탁하여 아큐를 불러오게 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을 위해 특별히 3번째 예외를 허용하여 이날 밤만은 잠시 등불을 켜는 것도 허락하기로 했다. 출연 박일, 송도영, 음악 이춘화, 기술 홍창훈, 연출 박건삼, 류철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큐 정전 5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